네,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학수입니다. 제 발표문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간단하게 제 생각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17세기 사상계의 판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그 전에 화담이 있고 퇴계가 있고 난명이 있고 우율이 있는 그 처음 시대의 어떤 그 판도가 후속 세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구조로 사상계가 짜여져 있게 되는가. 그럼 거기에서 박지계와 그 제자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후속 세대, 그러니까 이 잠야 선생 시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인근에 사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남쪽에 가면 한강 여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라든지 한강 여헌은 한 300명 가까운 제자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 그들은 단체성으로 이야기되어 오는데, 잠야 박지회와 그 제자들은 늘 선생 한 사람, 그 뛰어난 선생 개인 한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 집단화되어서 이야기되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 집단화되지 못한 것이 집단이 없기 때문인가? 또는 있어도 그렇다 할 만한 하나의 그룹핑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의 문제도 우리가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의 개성성, 왜냐하면 당대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개성의 어떤 과정, 그 여운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큰 틀에서 그러한 그 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도 뭐 명확하게 어떻다 저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조금 더 천착해 볼 만한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산서원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 은사이신 정만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현을 패키지로 해서 서원을 이야기한 첫 번째 서원이 인산서원이라는 거예요. 오현의 대부분은 경상도 사람인데 왜 이 지역에서 오현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출범을 하게 되는가의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 사상계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오현서원의 인산서원의 잠야가 나중에 추배가 되었습니다만은 잠야는 뭐가 없느냐? 주양처가 없습니다. 본인이 호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게스트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서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서원이라고 하는 둥지는 학문적으로 학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베이스와 같은 것인데, 왜 잠야는 주양처가 있지 아니하고 비록 큰 서원이긴 하지만 배양되어 있는 손님 자격으로 들어있는 서원밖에 없는 것인가? 이 모습도 잠야의 어떤 사상계에서의 어떤 그 위상을 이야기하는데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일환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학문과 정치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잠야 문파라고 생각합니다. 잠야가 추진하는 그것이 예론이 됐든 뭐가 됐든 시국과 관계되면 제 논의에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뒷받침들을 제자들이 거의 짠 듯이 하고 있다. 그럼 학문과 정치가 결합된 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상적인 방식인데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터부시 하는 것처럼 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더 정상적이고 올바른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되어 왔고 강조되어 왔는데, 어쨌든 자미아 문파의 모습은 학문과 정치가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제자들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도 보니까 각 그 자료들마다 뭐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실려 있는 데도 있고 좀 더 적게 실려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국선 집안에 조국선이가 초해놓은 자미아 선생 문인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국선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기 동문 그룹이에요. 그 22명입니다. 그 22명이 조국선이가 인정하는, 너와 나는 선생문화의 동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22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약 한 20명 정도는 또 어떤 다른 경로에 의해서 보태어진, 그러니까 자미아 문파에 만약에 선골, 진골이 있다면 뭐 그런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국선의 기록에서 등장하는 명단이 상당히 선골적, 조국선의 판단이 다 맞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워낙 가까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체감 지수가 높다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구의 부제로서 수렴과 재편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뭘 수렴하고 뭘 재편하느냐. 저는 이 쭉 보니까 제학문적 다양한 갈래를 자미아가 수렴을 했고 자기 스타일로 재편을 했다라는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자미아 문파의 영역 속에는 화담학적 영역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퇴계학적 영역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미아가 평생 동안 인정한 사람이 딱 3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석주원필, 낙제서사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양곡 이의길, 이 3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낙제서사원인데, 이 낙제서사원은 한강정구의 고제고 청안 현감을 지내면서 상당히 관계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 라인들을 통해서 퇴계학적 수렴들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화담학적인 부분은 처가가 화담학파입니다. 자미아 선생 처가가 전형적인 화담학파의 아주 중심부입니다. 거기가. 장가를 갔더니만 화담학파더라 계속겠습니까?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미아의 기본적인 한 축의 뿌리에 화담학적인 요소를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자들 중에도 화담적 영역 속에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인조 반정을 거치고 기타 등등 사회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이 자미아 문파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의길과 사돈을 맺은 동문 중에 김극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극형은 나중에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여러분들 청풍김씨, 김제로, 김양로, 김종수, 김종우 해서 나중에 노론의 아주 핵심이 되는 이 청풍김씨 김극형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미아의 아주 핵심적인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매문파에 들어오기 전에 그 과학적 맥락이 전부 화담하고, 특히 화담 중에도 수암 박지화, 고청 서기 이런 분들하고 밀접한 관련성 속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매 본인이 화담학적인 왼손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오른손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저는 이 화담학적 틀 속에서 자매의 본체를 보면서 다른 제 갈래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걸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어떤 논리와 어떤 방식으로 재편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김극형이라는 제자와 가장 절친했던 사람이 백호윤효입니다. 백호윤효는 우리 학계에서 건기남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호윤효의 뿌리는 화담학입니다. 화담선생 문집 중간본을 낸 사람이 백호윤효예요. 그리고 자매화 문화에 이숙이라는 사람이 자매화 제자가 있는데, 그 이숙이라는 사람은 화담의 외정손자입니다. 그 이숙한테 원고를 받아서 윤백호가 화담집을 내는데, 그 윤백호와 가장 친분이 두터웠던, 혈명에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김극형이라는 사람인데, 김극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백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율곡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윤백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호가 주장했던 참최 3년설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김극형입니다. 그 김극형이 바로 자매가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막 섞여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연구자가 정신이 희황해져 버립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약간 희황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자꾸 포착되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언뜻 사라지고 또 다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듯한 이런 환영 속에, 자료적 환영 속에 빠지게 되는 건데, 저는 그 어떤 현재는 좀 희황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화담 퇴계학적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퇴계학의 가장 하나의 축으로서 낙제서사원과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제가 본문에다가 쭉 글을 써두었습니다. 자매화 문집의 초안을 닦은 것은 남계 박세채가 되는데, 자매화 연보를 누가 찬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매화 연보는 조국선이 상당히 개입했을 가능성이 깊다. 왜? 자기 이야기가 자기 일기의 내용하고 거의 글자 안 틀리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화 연보의 기초를 닦은 것은 혹 조국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 조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는 아까 우리 김일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박지계의 문파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는데, 고제를 우리가 그러면 자매화 문파에서 소위 수제자 그룹들을 어떻게 뭐 다 해봐야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제를 사실 한 300명 될 때, 한 200명 될 때 한 3사람을 꼽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5명을 꼽으면 참 약간 그 대표성에 있어서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자매가 돌아가시고 심상을 행한 제자 그룹들, 또 박세채와 긴밀하게 이 자매 현창 사업을 논의했던 김유라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김극형의 후손들의 생각, 그 다음에
동유사우록과 같은 연원농류,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얼마나 많은 저술과 어떤 서원에 제향됐는가를 쭉 검토를 해서 제가 제서를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쭉 나열을 해보니 제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박필주가 찬술한 자묘 선생 행장, 시장에 표현되어 있는 몇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근접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박지계를 이야기할 때 천금처럼 여기는데 왜 박필주는 자기 문집에 그거를 빼버리는가? 그것도 참 의혹스럽습니다. 사림의 대현의 문자에 찬수를 했고 그 문자가 자신의 문집에 실린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고 사실인데 왜 박필주는 자신의 문집에는, 물론 박필주가 문집을 내진 않았고 후손들이 냈겠지만 왜 박필주의 문집에는 자묘시장이 빠져 있는가? 그게 단순한 실수였을까? 그렇지 않겠죠. 어떤 의도와 어떤 사유 때문에 그 글이 빠졌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필주의 언급은 상당히 제자 고제 그룹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쭉 써놨습니다만 선생이 어려울 때, 동문들이 어려울 때 아주 이 제자들 한 40명 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상호관계가 굉장히 긴밀합니다. 굉장히 긴밀하고 물론 그 속에는 시기, 질투 있죠. 인간사에서 어떻게 모든 인간이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 비판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어떤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호 결합적인 측면은 매우 돈독했고 특히 박지계가 아팠다든지 선생이 가난했다든지 선생이 불필요한 무고를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나서는 거 보면 굉장히 맹렬하게 나섭니다. 맹렬하게 나서고 선생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자묘 문파가 그 시대에 굉장히 단단한 하나의 팀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플러스 항상 자묘 뒤에 실질적인 힘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최명길과 장유입니다. 공신이죠. 자묘 문인 속에 이미 공신들이 있습니다. 그 공신과 관계되는 인척을 가진 또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묘를 붙들어주는 정치적인 힘입니다. 그 힘 속에서 또 그 힘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원종 추승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국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달성이 됐죠. 그래서 학문과 정치의 거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자묘 문파가 가지고 있는, 자묘가 의도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국선의 저술 중에 삼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관기라는 그 저술을 보면 자기 선생 내지는 동문들과 대화했거나 동문들로부터 들었거나 동문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관계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서클 속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담론했던 그 이야기들이 나의 지식으로 축적이 돼서 나의 지식으로 저술화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 삼관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자묘 문파는 작았지만 지식 문화적인 상호 활동성, 소통성, 주고받는 관계가 굉장히 착실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조국선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서책을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 목록 하단에는 뭐라고 적느냐? 요거는 누가 줬다. 요건 누구랑 바꾸었다.
요건 아버지 때부터 있던 것이다. 요건 내가 직접 필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책에다가 소종례를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세한 동문들이 책을 정정한 예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원두표입니다. 인조 반정공신 원두표가 전라도 관찰사를 할 때 주자 대전 전지를 간행을 하고 6지를 찍어서 서울에 4지를 보내고 2지를 남은 것 중에 1지를 조국선이한테 주죠. 그 1질이 74책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조선시대에 그 거질의 책을 인조 반정공신이라고 하는 저 권력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조국선이라는 사람한테 그 책을 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고 학문적인 인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한 예를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착이 된다. 1629년에 석담 이윤우라는 한강 제자가 전라도 담양에서 오선생 예설 분류라고 하는 예설을 간행을 합니다. 그 예설을 간행을 하는데 그 간행한 지 6개월 만에 오선생 예설 분류 전질이 박지계 서가에 꽂힙니다. 지금도 자기 박사 논문하고 관계되는 연구소가 4년, 5년 전에 나와도 교보에 가서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금 주전공 영역에 있는 책도 나온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300년 전에 예학의 대가가 또 다른 예학의 대가가 낸 책이 6개월 안에 꽂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전부 서책의 수정이 이 자매와 문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제가 2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동문 상호 간에 책을 빌려주고 또 빌리고 하는 이 관계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문적인 분위기가 그 아래 단계 제자 상호 간에 굉장히 횡적인, 종적인 관계를 받아서 횡적인 관계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제자들 모습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자매와 문파는 실존하였다. 하나의 문파로서 우리가 네이밍할 수 있는 덩어리 내지는 형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 그럼 그 형체가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더 확장되었는지, 더 쪼그러졌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는 300년을 총칭해서 자매와 문파가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텐데, 실제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활발하게 포착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매가 돌아가시고 인산서원 1668년에 추배가 되고 그 이후에 박세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김극형의 후손인 김유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문집 편찬 작업을 합니다. 실제 문집의 어떤 자료의 수렴이라든지 대본의 어떤 확정, 그 다음에 교열, 교정 같은 그런 일들은 그들 대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 유학사에서 문헌의 정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는 모모한 사람들의 그 문헌 정리라는 영역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기여를 한 사람은 박세채입니다. 역시 동유사오록과 같은 저술뿐만 아니라 그 남계집을 쭉 보게 되면 미치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미치지 않은 대연이 없을 정도로
정말 현재 우리가 정말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적인 것들을 잘 만들어준 사람이 저는 박세채라고 생각하는데, 그 박세채의 큰 손이 잠야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행장까지도 남계가, 현석이 잠야 행장까지도 다 찬술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행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필주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장 또는 행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초안은, 문집의 초안은 박세채에 대해 거의 완비가 되고, 이 문집을 언제 내게 되느냐면 1740년 이후에 영조대에 가서 이 문집을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 문집 출판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극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극형이라는 사람은, 이의길과 김극형은 사돈인 거예요. 김극형의 아들 김징이 이의길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김극형에게는 김씨들이 친손이지만 이의길에게 그 김씨들은 전부 다 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극형이라는 사람의 후손은 곧 이의길의 후손도 된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김제로라든지 김종수라든지 김종우와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힘을 보태서 문집을 출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재정적 관점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원두표의 후손이었던 원경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문집 간행에 저 100년, 150년 전에 잠야 문화에서 배웠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개입해서 문집을 간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개성적 측면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문집 간행적 개성성은 분명히 있는데 공부의 내용이 어떻게 졸졸졸 흘러가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러나 약간 그 희미하긴 합니다만은 100년, 200년의 시간의 공백 속에서도 잠야와 한참 뒤에 후학들의 관계가 현재로서는 설정이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잠야 문파를 보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누가 기회가 되면 이 의길 양곡집에 가게 되면 청양에 농장을, 마을을 경영하는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과 조금 전에 말한 김극형이라는 사람의 문집에 쭉 들어가게 되면 저 화순인가? 저 전라도 화순에 목민관을 하면서 고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쭉 자기 나름대로 적어 놓은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마을이고 하나는 고을인데, 요 두 개를 추출해 가지고 잠야 선생의 생각과 연결 지어서 전부 다 경영론입니다. 경영. 큰 경영이든 적은 경영이든 경영은 마찬가지인데, 그 경영의 핵심적인 사유가 잠야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한번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남는 연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하나의 숙제 비슷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는 잠야 문파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문파적 설정이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후속 사업, 즉 선양 사업을 통해서 볼 때 개성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단순히 사업적인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인지 학문적인 영역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당히 긍정적 관점에서 희망적 관점에서 한번 탐색해 볼 여지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의 연구적 경험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